쌀뜨물이 개수대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나는 냄비 뚜껑을 반쯤 열어두었다. 된장국이 끓으면 뚜껑이 덜컹거리는 것이 싫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재훈은 넥타이를 매면서 내려왔다. 구두굽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2번 떴을까.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일어섰다. 오늘 늦어. 그게 전부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나는 빈 밥그릇 맞은편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와 천장 쪽으로 흩어졌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한나의 방으로 올라갔다. 딸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캐리어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짐이 반쯤 열린 채였다. 나는 말없이 접혀 있지 않은 옷들을 하나씩 펼쳐 다시 개었다. 한나가 엄마 됐어라고 했지만 나는 계속 손을 움직였다. 창밖으로 4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캐리어 위에 고였다. 따뜻해 보이는 빛이었다. 나는 그 빛단에 손을 얹었다가 거두었다. 생각보다 차가웠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나는 창가 자리를 골랐다. 미정이 늦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앉아 메뉴판을 펼쳐두었다. 메뉴판의 코팅면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번들거렸다. 미정은 15분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의 소매 끝이 올이 풀려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은 듯 귀 뒤로 잔머리가 흘러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입가의 웃음만큼은 내가 22살에 처음 보았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언니, 나 많이 힘들었어. 미정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미정 쪽으로 밀어주었다. 찻잔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났고 짧은 소리를 냈다. 미정은 2 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마디가 거칠고 붉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계산대 앞에서 나는 지갑을 열었다. 영수증을 받아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넣으며 돌아섰을 때 미정은 창가에 앉아 햇살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 자주 보자. 미정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거칠었고 내 손보다 차가웠다. 미정이 우리 집 문턱을 처음 넘은 건 재회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다. 내가 먼저 불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고 미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언니, 집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했다. 목소리에 가시는 없었다. 그저 환한 감탄이었다. 그날 이후 미정은 한 달에 2번, 그러다 한 주에 1번, 어느새 이틀에 1번꼴로 드나들었다.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래된 우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속도에 대해 나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재훈은 미정을 어색해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저녁 밥상에서 미정이 던지는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고 미정이 가져온 막걸리 1병을 사양 없이 받아 냉장고에 넣었다. 어느 저녁 내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거실을 덮었다. 그 물소리 너머로 낮고 부드러운 미정의 목소리가 얇은 실처럼 흘러들었다. 형부, 언니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수세미를 쥐채 멈추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쏟아졌다. 그릇 위로 물이 넘쳐 싱크대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나는 꼭지를 잠그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뚝 끊기자 부엌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이 흘렀다. 미정은 여전히 드나들었고
나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릇을 닦을 때 조금 더 천천히 손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 저녁은 재훈이 먼저 들어왔다. 현관의 구두를 벗으며 재킷을 소파에 던졌는데 재킷이 흘러내리며 소프션 사이로 핸드폰이 빠져나왔다. 나는 식탁에 수저를 놓다가 그 화면이 잠깐 켜지는 것을 보았다. 미정이라는 이름 아래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화면은 곧 어두워졌다. 재훈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미정 씨가 요즘 좀 힘들자고 해서 내가 도와줬다고. 목소리에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식탁 위 형광등이 그의 얼굴 한쪽을 휘고 납작하게 눌러놓고 있었다. 그래도 선은 지켜.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를 때처럼 넘치지 않게 딱 거기까지만. 재훈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수저를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말이 그 후로도 오래 밥상 위에 놓인 수저처럼 가지런히 제자리를 지켰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한나는 대학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며 며칠 전부터 배낭 속에 이것저것 집어넣었다 꺼냈다 했다. 출발 당일 아침 아이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말했다. 엄마, 나 사흘 뒤에 와. 잘 먹고 있어. 배낭이 어깨에 걸리는 순간 아이의 등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나는 신발장 옆에 서서 그 등이 계단을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재훈은 그날 오전 일찍 나갔다. 회의가 있다고 했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빨래를 돌렸다. 세탁기 진동이 베란다 바닥을 타고 발바닥까지 올라왔다. 평범한 오전이었다. 한나의 전화가 온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여행이 취소됐다고 했다. 목소리는 밝았다. 엄마, 나 그냥 집에 갈게.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세탁기가 탈수를 마치고 멈췄다.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한나가 현관문을 열기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세탁기가 썰술 묻히고 멈췄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관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베란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빨래를 개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한나가 돌아온 것이다. 취소된 여행, 예정에 없던 귀가. 나는 한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집에 없다고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가 있었고 재훈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지 못했다. 엄마? 복도 쪽에서 한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의아한 목소리였다. 신발 벗는 소리, 가방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안방 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나는 그 장면을 수백 번 다시 보았다. 한나가 안방 문이 손잡이를 잡았을 것이다. 차갑고 둥근 금속 손잡이를. 문이 안쪽으로 열렸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둔탁한 소리 하나가 났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그 직후 재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것은 내가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재훈의 목소리는 복도 끝에서 멀어졌다. 나는 그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는지 끝까지 들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는 플라스틱이었다.
등받이가 없었고 형광등 빛이 바닥 타일 위에 흰 사각형을 만들어 놓았다. 나는 그 사각형 안에 두 발을 모아놓고 앉아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된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그의 가운 단추를 보고 있었다. 세 번째 단추가 실이 풀려 반쯤 떨어져 있었다. 한나의 손은 차가웠다. 링거줄이 손등 위에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가 조금 들떠 있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들뜬 부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눌러붙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창고는 다시 들떴다. 복도 저편에서 재훈의 구두 소리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소리의 부재로 알 수 있었다.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인 사람의 침묵은 그 종류가 다르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다만 아직은 알고 싶지 않았다. 한나의 손 위에 내 손이 놓여 있었다. 형광등이 윙하고 한번 떨었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것을 한 잔 뽑아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나의 손 위에 잠시 담요 끝을 여며주고 병실 문을 소리 없이 닫았다. 복도는 낮은 형광등 아래 길고 조용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는데 내 손가락 끝이 금속 투입구의 차가운 테두리에 닿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재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 나는 동전을 넣다 멈추었다. 자판기 버튼은 눌리지 않은 채 주황빛으로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두 칸 떨어진 창가 쪽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재훈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미정이 그 화면 위로 손가락을 뻗어 무언가를 짚어 보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겹쳐 누워 있었다. 이 숙소가 낫지 않아? 바다 보이는 대로.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대하는 손짓을 했다. 나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동전 하나가 투입구 안쪽에서 달그락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판기의 주황빛이 내 손등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병실 안에서 한나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잠든 나비의 날개 끝처럼 한 번 떨렸다. 한나의 눈꺼풀이 떨렸던 그 밤으로부터 1800하고도 며칠의 아침이 더 지나갔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각에 병원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계절마다 달랐다. 여름엔 눈부시게 수평으로, 겨울엔 비스듬히 기울어 한나의 침대 발치까지 닿았다. 나는 그 빛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의자를 조금씩 옮겨 앉으며 소리내어 책을 읽었다. 한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시집, 그 다음엔 소설, 그 다음엔 내가 젊은 날 밑줄 그어두었던 수필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끝이 손가락 마디에 닿는 감촉이 조금씩 달랐다. 여름엔 축축하게, 겨울엔 서걱서걱하게. 재훈의 운동화 소리는 1년째 되던 해부터 뜸해졌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부터는 그가 다녀간 흔적을 병실 창가에 놓인 조화한 다발로만 확인하게 되었다. 생화가 아니었다.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는 꽃. 나는 그 꽃을 치우지 않았다.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두었다. 간호사들은 나를 보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엔 연민이었다가 나중엔 경외에 가까운 무언가로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척 지나쳤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한나의 손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첫 문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한나의 손은 언제나 내 손보다 서늘했다. 나는 그 온도에 익숙해지는 대신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하게 쥐는 법을 배웠다. 그날도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책을 펼쳤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링거줄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파도처럼 밀려오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도 않게. 5년이라는 시간이 내 목소리를 그렇게 다듬어 놓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집은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인 한나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쪽으로 굽혀졌다. 나는 책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다음 문장을 읽으려다 멈췄다. 활자들이 하얗게 번졌다. 나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았다가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엄마. 목소리는 모래 속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거칠고 작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한나의 눈꺼풀이 떨렸다. 형광등 빛 아래서 그 눈이 천천히 열렸다.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한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몸을 기울여 딸의 이마에 내 이마를 가만히 맞댔다. 눈물이 책 위로 떨어져 활자 하나를 번지게 했다.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이마와 이마 사이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한나가 입을 열었다. 엄마. 두 번째로 부르는 그 이름은 첫 번째와 달랐다. 무언가를 향해 뻗는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기 직전의 손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몸을 조금 뒤로 물렸다. 딸의 눈이 천장을 향한 채 미동도 없이 열려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맺혀 병실 바닥에 길고 창백한 선 하나를 그어놓고 있었다. 나 그날 아빠랑 미정 이모를 봤어. 말이 끝난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무릎 위에 그대로 두었다. 덮지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책등의 모서리가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드는 감각만이 그 자리에 있다. 5년. 미정이 병실 창가에 서서 여행 일정을 이야기하던 날의 목소리. 남편이 한나의 손을 잡고 흘리던 눈물. 내가 그것을 진심이라 믿었던 시간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소리도 없이 제자리를 찾아 맞물렸다. 눈물 한 방울이 책 위에 번진 활자 옆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도 닦지 않았다. 다만 책의 모서리를 쥐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책의 모서리에 남은 힘은 이틀을 버텼다. 사흘째 되던 오후, 나는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나올 수 있어? 전에 자주 가던데. 답장은 12분 만에 왔다. 갈게. 마침표 하나 없이. 우리가 자주 가던 찻집은 역 뒤편 골목 끝에 있었다. 낮은 처마 아래 나무 간판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차를 시켰다. 보리차였다. 찻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도자기 바닥이 나무 상판에 닿으며 내는 짧고 둔한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미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니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 안쪽으로 천천히 번졌다.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나가 말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입으로 듣고 싶어서. 미정의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흘렀다가 돌아왔다. 그 눈 안에는 사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숨구멍을 찾은 것 같은 빛이 있었다. 맞아, 내가 했어.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언니는 집주인 딸이었잖아. 우체국 공무원에 반듯한 남자 만나 결혼하고 나는 공장 돌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혼자 애 둘 키웠어. 억울하지 않겠어? 골목 어딘가에서 빈 캔 하나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다. 찻집 안은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찻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도자기 표면은 이제 내 체온과 같아져 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나는 그 상태를 확인하듯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들었어. 그것이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말의 전부였다. 고마워. 들었어. 그것이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말의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를 탔다. 택시를 부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가죽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버스는 흔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하나씩 하나씩.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명함 한 장을 꺼냈다. 2년 전 한나의 병원 원무과에서 우연히 받아두었던 법무법인의 것이었다. 그때는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이제는 달랐다.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의 서류 냄새와 형광등 빛이 가득했다. 나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두 가지 모두요. 접수 직원이 무언가를 적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았다. 광화문 광장 위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핸드백 안에서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미 날짜별로 정리된 목록이 있었다. 카드 내역, 문자 기록, 병실 CCTV 요청 절차. 5년치였다. 수첩의 첫 줄 위에 나는 짧게 적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볼펜을 내려놓은 자리에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찻잔에 물을 따랐다. 찬물이 식어가는 속도를 가늠하는 것이 그 시간의 유일한 일이었다. 따뜻함이 미지근함이 차가움으로 변하는 동안 나는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씩 다시 넘겼다. 전화가 울린 것은 목요일 오후였다. 변호사 박선영이었다. 순희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재훈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그리고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는 것. 내가 수년간 가정을 방치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진술서에 서명한 사람이 3명이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받아 적으면서 볼펜을 조금도 세게 쥐지 않았다. 미정 씨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고요. 창밖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바람도 없는데 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나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완전히 식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수첩을 덮지 않았다.
대신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두려운 자는 반드시 실수를 남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직접 만들어낼 것이었다. 직접 만들어낼 것이었다. 새벽 2시 식탁 위에 서류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다. 형광등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고 그 경계 위에 내 손이 놓여 있었다. 종이는 차가웠다. 의료 기록지 특유의 얇고 미끄러운 질감이 손끝에 걸렸다. 한나의 입원 기록이었다. 5년 전 그 날짜. 시민성 쇼크로 인한 의식 소실. 발견 장소, 자택 현관. 발견자, 이웃 주민. 나는 그 문장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 줄씩 읽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창문 틈으로 새벽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불빛이 잠잠해졌다. 한나의 진술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딸이 직접 쓴 글씨로 또박또박 5장. 그 글씨들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법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의료 기록과 진술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재훈과 미정이 쌓아올린 허위의 구조물은 그 기초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나는 서류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겹쳐 클립으로 고정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법정 안의 공기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형광등의 희고 차가운 빛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증거 목록 마지막 항목에 손가락을 얹고 재판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나는 이미 USB를 재판부 서기의 손에 건네고 있었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법정은 완전히 멈췄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미정의 목소리였다. 8개월 전. 내 거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내뱉었던 그 목소리. 녹음 상태는 흠없이 선명했다. 내가 그날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소형 녹음기가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억울하지 않겠어? 나는 단 정반대였는데 그 문장이 법정 천장 가까이까지 번져 올라갔다가 가라앉았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스피커 쪽을 바라보았다. 미정의 변호인은 볼펜 끝으로 메모지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끝이 종이를 뚫을 듯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미정의 자리에서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의 변호인이 서류를 집어드는 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정면의 목재 판벽 위 시계 쪽으로 천천히 옮겼다. 초침이 한 칸씩 끊어지며 움직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하는 순간 방청석 끝에서 문이 열렸다. 한나가 걸어 들어왔다. 지팡이 없이 혼자였다. 보조기구 하나 없이 법정 바닥에 짙은 회색 타일 위를 걸어오는 딸의 구두 소리가 법정 안 어느 소음보다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그대로 얹은 채 딸의 걸음이 증인석에 닿을 때까지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선서가 끝났다. 재판장이 진술을 요청했다. 한나의 목소리는 낮고 균일했다. 저는 그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 충격으로 5년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재훈의 변호인이 펜을 내려놓았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미정 쪽 자리에서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한나에게 고정한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그대로 두었다. 법정 안의 형광등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다 멈췄다. 형광등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서류 봉투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무릎 위에 두 손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변호사 서 선생이 서류 묶음을 재판장 앞에 제출한 것은 미정의 맞고소 심리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얇은 종이 뭉치가 법정 안의 산소를 전부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재훈명의 계좌에서 미정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 총 47회. 금액을 다 합산하면 5,3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나는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서 선생이 처음 그 기록을 내 앞에 펼쳐놓았던 날. 나는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한 장씩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 읽었다. 이체 날짜들 중 몇 개는 한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들과 정확히 겹쳤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는 동안 미정 쪽 변호사석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방청석에서 누군가 종이컵을 구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미정이 말했다. 목소리가 아니라 찢어진 천처럼 터져나온 소리였다. 이럴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면의 목재 판벽에 박힌 나뭇결을 바라보았다. 결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듯 조용하고 고요했다. 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어 가만히 눌렀다. 손끝에서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고였다. 손끝에서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고이던 그 아침으로부터 8달이 흘렀다. 법정의 공기는 늘 같은 냄새였다. 오래된 목재와 형광등 아래 눌린 종이 냄새, 그리고 수십 개의 숨결이 한 방향을 향해 정렬될 때 생기는 묘한 정적.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검정 울 코트에 소매단이 손등을 반쯤 덮고 있었다. 판사석 위에 마이크가 짧은 마찰음을 냈다. 원고 승소. 그 네 글자는 법정 천장에 한 번 부딪혔다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재훈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미정은 상간녀 손해배상과 재산 편취 혐의에 따른 이중배상.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균일했다.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문장들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완전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정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재훈의 어깨가 어느 각도로 꺾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11월의 햇살이 계단 위로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차갑고 투명한 빛이었다. 나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다가 멈추었다. 저 아래 목도리를 두른 한나가 서 있었다. 딸이 나를 보고 손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오래간만에 웃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법원 계단을 내려온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새 아파트는 작았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햇볕이 오전 내내 들어오는 남향이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창틀에 쌓인 먼지를 마른 행주로 닦아냈고, 한나는 박스에서 그릇들을 꺼내 하나씩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릇들이 서로 닿을 때마다 작고 맑은 소리가 났다. 깨지지 않은 것들이 내는 소리였다. 점심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오래된 레시피들이었다.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자 하얀 김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한나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아이는 웃고 있었다. 5년 전 그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밥상 너머로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무게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빨랫줄에 걸어둔 흰 수건 2장이 나란히 한번 펄럭였다가 다시 가지런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